중국을 만나다 두 번째 통일과 분열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진시황제의 통일, 수나라의 통일, 몽골 제국과 이후의 통일, 이 크게 세 가지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통일의 관건이 되었던 운하, 대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첫 번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중국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 가운데 사자성어로 일치일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중국어로 따지면 이즈, 이란 해가지고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어지러워진다. 즉 한 번 통일되면 분열되고, 분열되면 통일되고, 통일되면 분열되고가 왕복하는 순환론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의 치세의 시작, 즉 통일의 시작으로 진나라와 한나라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한 이전에는 이제 난세였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치세, 난세, 치세, 난세, 치세, 난세가 이어져서 지금 1949년 모택동의 공산당 집권 이후에 현재까지의 시진핑 이 시대는 계속 통일의 시대. 분열 안 되고 있죠. 분열의 기미는 많지만 아직 분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치세로 이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에 대한 통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진나라가 우리가 여러분 진시황제 한번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먼저 첫 번째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는 독재자 혹은 폭군, 아마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분열의 국면에서 통일을 하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오랜 남북 분열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이런 분열이 하나가 되려면 이게 쉽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지도자들이 사실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 권력에서 독재적인 측면들, 폭군적인 폭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자, 진시 황제가 진나라 통일하기 이전에 중국은 어떤 시대였다? 분열기였다. 자, 분열기는 서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분열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역사에 있어서 아이러니인데, 자, 분열돼 있을 때 평화로우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쪼개져 있는데 안 싸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분열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국 상황이 보여주죠. 남과 북이 분열돼 있으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군사비가 들어가고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나라들로 분열돼 있을 때 그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망이 움트기 시작하고 강렬해지느냐, 바로 통일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했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 즉 통일을 염원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 앞에 뭘 붙이냐면 거룩한 전쟁, 즉 성전, 영어로는 Holy War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전쟁을 갖다가 염원해요. 왜?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진시 황제가 통일을 하는데, 그 진나라가 통일했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전국 시대를 분열했던 전국 칠웅 7개의 강성한 나라 가운데 제일 서북에 있던 진나라가 나머지 6개를 한조, 위, 초, 연제 6개를 통일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방향이에요. 방향. 진나라는 중심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북 쪽에 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별로 살기 좋은 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가 갑자기 떠서 옆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부국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 위, 초, 연제 이런 6국을 통일해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냐면 서쪽에 있는 나라가 동쪽에 있는 6나라를 통일해 나갑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의 통일은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한 것 같지만 사실상 중국의 큰 영토로 보면 동서간의 통일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첫 번째 통일은 아직은 불완전한데 서쪽에서 이런 나라가 동쪽의 나라를 통일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분열되었던 나라들이 서로 정치 체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 지방마다 다 뭐가 다르죠? 방언이 다르잖아요. 방언. 자, 우리나라는 아무리 방언이 세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알아듣는 게 이상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실 다른 지역인데 하나로 통일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혼란함이 많겠죠.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특별히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화폐죠. 화폐가 다 달라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주나라 초기에 화폐가 이렇게 무질서 있고 총나라 때 삽 모양으로도 있었고요. 삽, 원형, 뭐 별의별 모양이 있다가 이게 드디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른바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진나라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진나라 때 만들어지는 이 동전의 모양, 우리도 잘 알려져 있는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돼 있는데 요거는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천원 지방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돌아오면 진나라의 통일은 무슨 방향의 통일이다? 동서방향의 통일이다. 서쪽의 나라가 이렇게 동쪽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통일하고 나서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싶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시황제의 순행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도에 나타나는 이 복잡한 지도처럼 진시황제는 자기 치세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동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정복한 지역을 직접 보고 싶은 거죠. 물론 5번째 돌아오다가 운명을 합니다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목적은 자기가 지배했던 지역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권위를 다지고 민심을 회복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의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였죠. 당연히 하늘의 제사, 땅의 제사들을 합니다마는 그 여행 와중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숨은 목적도 있었다고 해요. 바로 뭐냐면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자, 진나라는 금방 망했어요. 그러나 그 진나라를 이어서 했던 왕조 한나라죠.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을 합해서 400년이 되도록 아주 긴 왕조였습니다. 자, 이 한나라 때 여러 왕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황제는 사실 딱 거의 1명 혹은 2명일 겁니다. 한나라를 처음 열었던 황제와 강성하게 만들었던 한무제라는 황제인데요. 이 한무제 때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한무제가 영토를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신하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서쪽으로 보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장건,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장건의 서역 원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도에 보는 것처럼 서쪽으로 1차 보내고 또 2차로 보냅니다. 아주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장건을 왜 서쪽으로 이렇게 보냈을까? 자, 여기서도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쪽으로 보낸다고요? 서쪽. 자, 중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일된 국면에 있어서 최초의 통일의 국면은 서쪽에서 동쪽의 통일. 이게 중요하고 서쪽과 동쪽에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가가 중요합니다. 장건을 보낸 이유는 저 서쪽, 서역에 자신들을 계속 괴롭히고 했던 흉노와 관련된 이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노를 막기 위해서 흉노의 또 적, 즉 이민족의 이민족과 연합하기 위한 이의제의 전법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또 다른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2번째 목적은 당시에 중국을 이어주는 큰 강, 바로 중국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황하의 근원지, 즉 황하가 이렇게 흐르면 제일 처음 흐르는 물줄기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황하가 그만큼 중국의 지도자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강의 제일 처음 물줄기 찾아본 적 있습니까? 낙동강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모든 강은 시작점이 있겠죠. 그 지점을 찾아가는 여행을 2000년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황하의 근원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게 그런 목적이 2번째였고요. 3번째는 그 황하가 시작하는 곳에 산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산이 곤륜산입니다. 근데 그 곤륜산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서왕모라고 하는 전설의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왕은 이른바 2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치수를 잘했고 물을 잘 다스렸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서왕모를 만나서 혹은 서왕모에게 잘 제사를 지냄으로써 치수를 잘하고 싶다. 즉 황하를 잘 치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었고요. 또 하나 혹시 서왕모에게 은혜를 받으면 어떤 덤으로 선물이 있을까요? 오래 살지 않을까. 장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치수를 위한 제국의 욕망과 죽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의 욕망이 섞여 있어서 서쪽으로 장건을 파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통일 국면을 보겠습니다. 진나라와 한나라의 통일은 분명히 통일은 맞지만 모든 통일이 아니라 동서방향의 통일이었어요. 이렇던 나라가 남북조 시대에 분열이 되죠. 자, 이때 분열되는 국면을 보면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서방향의 분열이 아닙니다. 어디와 어디의 분열이에요? 자, 이름에 벌써 있죠. 남북조, 남조와 북조, 남쪽에 있는 나라, 왕조와 북쪽에 있는 나라, 북조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 진나라, 위나라를 이어서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북쪽에 많이 살고 있던 소위 한나라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한족들이 더 위에 있는 오랑캐, 그들이 봤던 오랑캐죠. 호족에 있는 흉노라든가 위쪽에 있는 수많은 오랑캐들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으로 피난옵니다. 이거를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오호난화라는 말을 씁니다. 오호는 5개의 호,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5개 오랑캐가 어지럽힌다는 거죠. 어디를? 중화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오호난화를 통해서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들이 남쪽에 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주민이 되는 거죠. 임시로 이주 재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내려와서 만든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갖다 교민이라고 그러죠. 교민. 한문으로 교자가 임시적으로 잠시 머물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인 중에 교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영원히 살러 나간 게 원래 아니죠. 잠깐 살러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때 남쪽으로 거의 100만에 달하는 교민이 내려와 살았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여러 지역이, 자, 북쪽에서 더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중원을 침공하자 도미노처럼 중앙에 있는 한족들이 남쪽으로 오고, 그럼 남쪽에 있는 원주민들과 여기서 내려왔던 한족들이 뒤엉켜 사는 이런 교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중국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양자강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강의 이남인데, 이 강은 어떤 강이냐? 양자강, 장강을 말하는 거고요. 양자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강이 얼마나 길어요? 6,300km에 달하는데 이 모든 강남이 아니라 양자강의 하류 지역의 델타 지역을 일컬어서 강의 남쪽이다 해서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 강남의 특징, 첫째,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풍족합니다. 두 번째, 교육열이 높아야 됩니다. 네, 교육열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거를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게 이른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짱난이라고 하는 말로 형성이 됐고, 이것이 놀랍게도 한국의 서울에 한강 이남을 말하면서 모든 지역을 다 강남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알듯이 보통 한 4개 구를 일컬어서 강남이다라고 하는 경제적, 경제력, 교육력 뭐 이런 것들이 몰려서 있는 지역을 강남이라고 하는 말처럼 중국의 연원을 갖고 있는 문화적인 하나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남쪽과 이제 북쪽이 갈라져요. 북쪽의 민족과 남쪽이 갈라지는데, 그 남쪽에 있는 4개의 민족이 있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남조의 4나라다. 그래서 송, 제, 양, 진 4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도에 보시다시피 송나라의 영토에서 제나라의 영토로 점점 내려오고요. 양나라, 진나라에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남과 북의 대체적 경계가 앞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남북을 가르는 강, 기억나십니까? 회수죠. 회수 지역일 때도 있었고 조금 더 남쪽의 양자강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됐던 나라가 다시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수나라죠. 수나라. 그래서 이 수나라의 통일은 중국 역사에서 두 번째 통일이 됩니다. 진나라가 동서방향으로 한번 통일을 했다면
수나라는 남북 방향의 통일을 이루고 또 진나라처럼 비슷하게 단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었던 당나라는 또 오랫동안 장수하죠. 이것도 비슷하죠. 진나라가 단명하고 한나라가 장수해서 진한제국을 하나로 고대 제국을 말하듯이 수나라는 단명하고 당나라가 길어지면서 수당제국이 하나가 되면서 중세를 만드는데요. 이 수나라 때에 혹은 나중에 진한시대에 모두 다 수도가 어디냐?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바로 장안. 그 당시 이름은 장안이었고요. 지금은 시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안에다가 수도를 두었고 수나라 때부터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면 자, 동서방향의 통일은 오랜 진시 황제 이래로 진한제국과 남북조 시대에 많이 이루었지만 남은 과제는 남북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 남북의 통일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수나라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운하를 뚫습니다. 지도에 나온 통제고, 영제고 등이 이제 바로 그런 거를 보여줘요. 자, 그러나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죠. 이 수당 제국도 결국 다시 또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된 거를 이어서 통일한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에요. 자, 몽골 제국에게는 이제 드디어 남아 있는 과제, 정말 진정한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두 명의 지도자들이 사실 이루어냅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에만 관심이 있는 나라는 원래 아니죠. 몽골인은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몽골족은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죠. 당연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송나라 사람들은 몽골인을 아주 오랑캐다라고 해서 배척했거든요. 그런 몽골 제국이 몽골인들이 칭기스칸 때 부족 단위를 넘어서 세력을 강성하게 만들기 시작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세력이 커지죠. 그리고 칭기스칸 이후에 지금 가게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칭기스칸 죽고 우구데이 칸 때, 또 우구데이 칸이 죽고 구육 칸 때, 구육 칸이 죽고 뭉케 칸 때, 그리고 뭉케 칸이 죽고 쿠빌라이 칸이 되면서 몽골은 작은 부족체에서 초부족 단위를 지나서 거의 유라시아 대륙을 완전히 정복한 세계 제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전에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고 중국 지역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원나라 해서 대원이라고 하는 말로 붙였던 거죠. 지금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이후에 몽골은 사실은 크게 4개의 이 큰 나라로 약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당시에 몽골을 뭐라고 부르느냐, 몽골어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케, 몽골, 울루스. 자, 예케는 영어로 great, 크다 이런 뜻입니다. 몽골 아시죠? 몽골이에요. 울루스는 나라, 민족, 국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케, 몽골, 울루스, 대몽골국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몽골에 가보면 몽골의 공식 명칭은 몽골 울루스입니다. 몽골 울루스. 자, 이 울루스가 그런 뜻인데 지금 지도에 보는 것처럼 몽골이 크게 하고 나서 크게 4개로 갈라져요.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인데 원나라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거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카안 울루스라고 해서 제일 칸 중에 강한 칸인 카안이 지배하는 울루스다 라고 해서 카안 울루스라고 하고, 이쪽에 러시아로 연결된 지역은 주치 울루스, 중앙아시아 지역은 차가다이 울루스,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은 콜레고 울루스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의 몽골인들이 이루었던 것, 바로 그동안 중국인도 다 못했던, 한족이 이뤄내지 못했던 남과 북의 통일, 하나의 일을 이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에 있어서는 진정한 통일이다 그래서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일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통일, 즉 남과 북의 통일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남중국과 북중국이 사실 실제로 거의 다르거든요. 말도 다르고 생김새 많이 다릅니다. 기골 달라요. 먹는 거 다릅니다. 이런 다른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동서방향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쉬울까요? 중국의 모든 하천이 다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황하,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죠. 회수,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양자강,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요. 거의 모든 중국의 강이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왜요? 지형이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왜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고동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서쪽과 동쪽은 물길이 있어요. 연결되는 게 쉬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하천은 없습니다. 없어요. 완전히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남쪽에서 배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 타고 가야 되고 말 타고 가다가 하천 만나면 다시 내려서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정말 물 건너 산 건너서 남북을 이동해야 돼요. 어렵죠.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로 통일했던 나라였던 수나라가 만들었던 유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운하. 그리고 원나라 몽골 제국이 새롭게 다시 뚫었던 것이 바로 대운하. 이건 경항대운하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남과 북이 진짜 이제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길이 있어야 된다. 왜요? 물길이 있어야 물자를 저비용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 난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국의 원명청을 보면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 다 수도는 북경이었고요. 그 북경 자체를 먹고 사는 물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부터 운하를 뚫어서 물자를 수없이 많이 나누는데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경항대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중국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큰 나라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황하 중류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던 중화 문명이 진나라를 통해서 동서 통일을 한번 이루었고 그러나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가 아니었는데 수나라 때부터 점차적으로 야금야금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가 이 원명청 시대를 지나면서 대운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남과 북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한족의 나라가 아니라 한족이 물론 많고 중심이지만 몽골, 만주 플러스 알파 그래서 지금은 55개 소수민족이 됐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도에서 잠깐 보는 것처럼 명나라 때를 보면 명나라에 왔던 이태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남쪽에서 아주 그 지금의 홍콩으로 들어오거든요. 홍콩의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와서 베이징까지 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무슨 길을 이용하냐면 바로 대운하를 이용합니다. 남과 북이 연결될 수 있는 물길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요. 이 청나라의 지도를 보면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황제가 사방으로 여행을 가는 지도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여행이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심양으로 갑니다. 이걸 동쪽으로의 순행이다 해서 동순, 동쪽 여행이라고 하고요. 서쪽으로도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대산으로 갑니다. 여기는 불교의 성지예요. 불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가요. 다음에 북쪽으로도 갑니다. 승덕, 열하를 갑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정문이라고 하는 5개의 언어로 쓰여있는 비석 기억나십니까? 그게 써있는 곳이고 우리에게는 박지원이 열하일기라고 기억하시죠? 그 열하일기를 썼던 그 열하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남쪽 여행입니다. 남쪽 여행, 남순이라고 하는데 이 남쪽 여행을 갈 때 무슨 길을 따라서 갔다 올라오냐면 바로 대운하를 따라서 양자강 이남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 잘 살고 문화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왕래할 때도 바로 운하를 따라서 갑니다. 이 말인즉슨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황제가 있으면서도 남쪽을 통일하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중국은 북쪽파와 남쪽파의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북쪽을 대변하는 지역은 베이징, 그래서 이걸 베이징빵이라고 합니다. 북경방인데요. 북경파가 있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상해입니다. 그래서 그건 샹하이빵이라고 그래요. 샹하이빵.
강택민이 대표적인 샹하이 빵이고 이 베이징 빵과 샹하이 빵이 서로 간에 굉장히 긴장과 서로 간에 이 권력 다툼이 심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중국이 여전히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지역마다 특색이 강하고 특별히 남과 북 사이에 큰 긴장 광면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번 세 번째에서는 수도가 어디였는가, 지금 베이징이 가기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